네, 그러면 우리 플라톤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플라톤은 선생님이랑 예전에 한번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선생님 얼굴을 봤었는데요. 아니네. 한 세 번이네요. 쌤이랑 정의 수업할 때 한번 봤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윤리 과목에 대해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죠. 여기서 플라톤 누굴까요?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알 텐데 여기 왼쪽에 있는 위쪽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는 이 분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분이 왜 위를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개념이었던 이데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즉 이상이죠. 이상주의 학자라고 불리는데요. 플라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한번 봐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다들 알고 있죠. 선생님이랑 우리 중간고사 제일 마지막 범위 성찰할 때 이야기했었는데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어쩌다가 그 젊은이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지금 또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불릴 만큼 정말 멋진 사상을 많이 만들고 그 기반을 닦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이제 혼란시키게 했다. 그리스의 신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죄로 왜 잡혀갔을까요? 그때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고 교육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했었던 소피스트가 그렇게 고발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애제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정말 사랑했던 이 제자였던 플라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일단 여기서 플라톤이라는 이름의 이야기를 먼저 살짝 해주면요. 플라톤은 이름이 원래 플라톤이 아니라 다른 이름인데 이건 별명 같은 거예요. 강한 어깨, 이렇게 멋있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하고 있는 건데요. 플라톤은 귀족에다가 되게 외모 뛰어나고 막 힘도 좋고, 근데 소크라테스는 너희가 예전에 그 사진에서 봤다시피 인물도 별로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 우리가 지금 가르쳐준 거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는 듯이 그 무지를 자각하는 걸 계속 이야기해. 화가 날 만하겠죠. 젊은이들이 정말 참된 진리는 뭘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른 걸까? 이런 성찰을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기존에 가르치던 교육하던 거 또는 권력 그냥 말로 웅변술로 인해서 계속 이어오던 권력 같은 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넘어가죠. 플라톤 이걸 못 견디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문지기를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돈도 많고 귀족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플라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이렇게 붙잡고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죽거든 닭 한 마리를 잡아서 아스클레피우스 신에게 이렇게 바치도록 해라 막 이런 말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좀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게 되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와전이 돼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좀 잘못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때 이제 플라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현실이 과연 진리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정말 다 진짜일까? 우리는 선동과 날조,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약하지 않은가? 참된 진리는 따로 있다. 이상세계에 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스승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스클레피오스 신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몸이 안 좋은 친구들이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나았을 때 건강과 관련해서 감사의 의미나 뭐 이런 걸로 닭을 잡아서 바치는 신이었어요. 그러면 죽고 나서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확장하게 되죠. 그래서 현실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이상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상에 정말 참된 진리가 있다. 윤리, 진리 이런 것들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거를 아는 처리는 또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전개하게 됩니다. 요 이데아라는 개념은 그 당시 그리스 시민들도 너무 어려워해서 플라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 이야기가 동굴의 이데아,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
동굴을 통해서 이데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해 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통해서 플라톤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거를 알고 우리 주근관을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플라톤은 일단 세계를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건요. 2는 숫자 2죠. 2. 두 가지. 세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어떤 세계로 나뉘어진다? 현실과 이데아 세계. 그럼 요거를 비유를 합니다. 선생님의 그림을 오랜만에 보죠? 여기 이렇게 죄수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묶여서 앞만 보고 있어. 근데 이 앞에 보이는 동굴의 그림자들은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냥 형상화 같은 거를 여기 지금 새 모양이 있죠? 이 진짜 새예요? 아니죠. 새 모양을 보여주는 이 불에 비춰져서 여기 새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 평생 이 그림자만 보고 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 얘들아? 자기가 보고 자란 게 다 진짜인 줄 알겠지. 저 눈앞에 보이는 동굴 앞에 보이는 형상이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겠지. 이렇게 믿고 지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죄수 중에 한 명이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본 거지. 근데 세상에 지금 내가 보고 있던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였다니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야. 이상하다 하고 이 동굴을 따라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근데 일단 동굴에 깜깜하게 갇혀져 있다가 밝은 빛의 세계로 팍 나가면 어떨까? 너무너무 눈이 부시겠지, 그지? 살짝 앞이 안 보이고 그 험한 길을 벗어나서 겨우겨우 나왔을 때 이 죄수가 딱 서 있는 이곳. 내가 빨강색으로, 초록색으로 할게. 이 서 있는 이곳에는 내가 안에서 봤던 이 새가 밖에서는 진짜 이 새로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내가 안에서 봤던 그 가짜 나무가 진짜 나무로 막 있고, 막 꽃도 있고, 여기 막 물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안에서 봤던 불이 아닌 진짜 해가 있네. 이 세계가 정말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플라톤이 이거를 뭐에 비유한 거냐면요. 이게 바로 이데아 세계고요. 이게 바로 현실 세계입니다. 이데아는 이상세계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진리. 참. 현실 세계는 말 그대로 현실 세계예요. 모방한 세계. 이 진리를 모방한 거. 우리 이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 이데아 세계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이데아는 따로 존재하고 있대. 그게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개념으로 치면 수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원 아니면 삼각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의 모양은 이렇게 원이죠, 그죠? 삼각형은 이렇게 삼각형이죠. 이거 봤을 때 원이야, 삼각형이야. 아이고, 선생님 여기 잘못 그렸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이 현실 세계에 완벽한 원, 완벽한 삼각형은 존재할까요? 지금 선생님 제가 먹고 있던 이 원 모양인데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린 요거 삼각형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180도 그리고 완전히 이 원의 모양 형태는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상으로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일단 우리 지구에서 원을 동그랗게 그린다고 해서 그게 완벽해질까? 이거를 확대하고 지구를 확대하면 또 은근 다르겠지. 지구의 바닥에다가 큰 원을 그렸을 때 이것도 각이 안 맞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학적인 것들의 이데아는 따로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꽃이야. 그러니까 너희 이 현실에서 꽃의 이데아를 본 적 있어? 꽃을 본 적 있어? 네, 저 봤는데요. 저 지난주에 우리 스승의 날 때 선생님들한테 카네이션 선물해 드렸어요. 카네이션. 아이고. 카네이션. 그리고 저 영일대에서 막 예쁜 장미도 봤는데요. 장미도 봤대. 카네이션 장미.
근데 이거는 꽃은 아니잖아. 꽃이 장미로 표현되고 카네이션으로 표현될 뿐이잖아.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람은 일단 뭐 윤가람 쌤도 있고요. 에잉, 이거 조금 이상하네. 뭐 신경 안 써야 되나? 아이고. 윤가람 쌤도 있고요. 그리고 내 친구도 있고요. 봤는데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 사람의 한 일부잖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거잖아. 모든 것의 이데아는 이데아 세계에 있고 그 참된 진리는 이제 그것을 본따서 만들어진 게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거라고 봐. 조금 더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 사랑. 우리 사랑이라는 걸 다들 알지.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의 모양은 다들 다르잖아.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남편이랑 사랑하고 있는 거랑 선생님이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거랑 그 색깔은 다 다르죠. 모양은 다 다르고. 그리고 내가 엄마랑 사랑하는 거. 그리고 혜서쌤이 부인이랑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대호쌤이 지나간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막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랑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린 사랑이라 부르죠. 그럼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본따서 하는 그 완벽한 이데아의 일부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야. 마치 바깥에는 햇빛이 있고 안에는 불이 있듯이. 마치 바깥에는 진짜 참나무가 있고 안에는 나무의 그림자가 있듯이. 이렇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면 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지금 이데아 세계에서 바깥으로 나간 요 사람 있죠? 요 죄수가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여기 서 있잖아. 그치? 요 사람은 지금 이데아를 본 거지. 즉 진리를 본 거지. 지혜를 갖춘 사람인 거지. 그치? 진리를 봤으니까. 요거를 봤으니까. 요 사람은 곧 철학자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의 숙명은 뭘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거짓이다. 지금 다시 안으로 내려와서 이 죄수들에게 알려야 한다. 즉 교육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대학생 때 플라톤으로 교육이랑 연결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평생 어쨌든 칠판만 계속 바라보며 살잖아. 선생님이 이 칠판에 계속 그리는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진짜라고 믿고 지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정말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그리고 교육자라면 내가 정말 지금 교육자가 뭐냐 지혜를 미리 보고 이제 이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역할. 여러분들 어떨까 할 것 같아요? 내가 동굴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와서 진짜 세계를 알았어. 다시 그 동굴을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동굴의 죄수들에게 알릴 건가요? 플라톤이 보기에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를 되게 다양하게 비유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대중매체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쉽게 선동당하고 또 거짓된 것들이 정보가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비교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이데아랑 현실 세계 구분하는 거, 플라톤이 이러한 개념이 있다.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플라톤은 죽음을 뭐라고 보냐면요.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이 죽음을 통해 영원불변한 무슨 세계? 우리 방금 봤던 거. 그쵸?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이데아 세계는 지금 현실 세계가 아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건 여기다. 그럼 이데아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죽고 나서. 지금 플라톤은 이렇게 말해.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육체 안에 영혼이 갇혀져 있대. 근데 죽고 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만이 남는데. 이 맑은 영혼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요거 볼까요? 사유는 생각하는 것은 청각이나 시각이나 고통이나 쾌락이 정신을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 가장 잘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 될 수 있는 대로 그것과 상관하지 않을 때 영혼이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전혀 갖지 않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할 때 가장 잘 사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자는 이와 같이 육체를 신통치 않게 여기며 영혼은 육체에서 피하여 홀로 있으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육체로부터 떠나야 하며 오로지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죽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불가능하며 죽은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를 순수한 인식을 불가능해 하는 감옥처럼 생각했고 육체에서 벗어날 때 순수한 인식을 통해 순수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순수한 진실이 바로 뭐예요? 이데아죠, 이데아. 이데아는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플라톤 예전에 배웠을 때 지혜, 용기, 절제 이거 갖춰야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 이 육체는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덕목도 있지만 어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 내가 사람들은 원래 모든 지식,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 근데 현실 세계로 이렇게 다시 태어날 때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망각의 강을 건넌대. 그래서 다 잊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거 태어날 때. 그래서 우린 이거를 계속 기억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이 이데아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철학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다시 현실에서 이데아로 갈 때, 다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다? 영구불변의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지혜, 이데아로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플라톤의 입장이에요. 어렵지 않죠? 일단 여기서 플라톤을 바라보면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때 개념은 영혼이라는 거는 불멸하나요? 그죠? 불멸하죠. 그리고 육체라는 거에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불완전한 감옥이다 라고 생각하고 영혼은 이 불멸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사라진, 죽으면 육체가 사라지는 상태. 영혼은 남아서 이제 이데아 세계로 간다. 이렇게 완벽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거 뭐 있나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에피쿠로스를 넣어놨네. 플라톤,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바라본 게 신기하다.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의 생활이다.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건다. 재밌다. 인상 깊다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해방될 수 있다. 신기하지? 죽었을 때 신수하게 인식할 수 있다. 육체에게 벗어난다는 것이 베일을 쓰는 것과 같이 차별을 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순수한 느낌이라는 거래. 그런 사람이 되고 싶대. 시연이는 윤리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플라톤이 말하는 그 철학자, 지혜를 가진 자에 가까웠게 살도록 노력해야겠네, 그치? 그러면 이 순수한 거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정호는 이 생각과 비슷하대. 신기하다. 죽음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 육체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치? 육체로부터 제한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시정이는 이런 얘기도 했어. 이거 잘 짚어냈죠. 항상 슬프게만 생각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죽음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플라톤은 육체를 감옥이라고 생각해서 좀 죽음을 해방이라 표현한 것이 신기하다. 죽고 난 뒤에 이후에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와닿았다. 영혼만을 사용해 사물을 바라보면 못한대. 진정으로 사물을 인식한단 말이 인상 깊었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지.
우리 현우랑 시정이는 이런 두 가지 측면까지 좀 잘 이해했네요. 플라톤은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이 죽음을 통해 영원불변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참된 진리와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것까지 이해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헬레니즘 시대라고 쌤 적어놨는데요. 이 플라톤이 있었던 시대의 그 다음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 이게 지나가고 헬레니즘 시대라는 게 옵니다. 이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 큰 넓은 땅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쳐보라고 하랬다가 쌤이 친 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정말 큰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통합됐죠. 큰 동방국가가 형성되게 돼서 이 헬레니즘 시대를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또 그리고 윤사 시간 또 아니라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때 그냥 단순히 이제 개별 국가, 작은 국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많은 국가, 특히 요 터키, 지금의 터키가 있는 그쪽까지 동방까지 다 통합해서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동양과 서양이 동시에 발달했다, 뭐 오리엔탈리즘 막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동시에 지금 이 영토를 확장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전쟁을 했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뭐 다치고 그런 두려움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이 에피쿠로스는 그 당시 있었던 대표 사상가예요. 그때 헬레니즘 시대에 있었던 대표 사상가가 두 명이 있는데요. 누구누구 있냐면 여러분들 배웠던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두 학파가 있어요. 이 전쟁 시대에서, 이 불안한 시대에서 죽음에 대해 공포에 떨고 당장 내가 내일 살지 안 살지 모르고 당장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려면 지금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때 이 두 사상가 큰 흐름은 각자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라고 불리죠. 여러분들 자연법 할 때 배웠죠? 이 세계는 다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이루어지는 거야. 약간 운명에 순응해라 라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는 게 어때? 그리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뭐 등등 어찌할 수 없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마음을 평안하게 먹는 거, 욕심을 줄이는 거 이런 마음의 차이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게 스토아학파 입장이고요. 에피쿠로스는 우리는 쾌락주의라고 많이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당장 이 순간순간에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럼 그 행복은 뭘까? 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은 고통을 줄어들게 하고 쾌락을 늘리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죠? 맞아요. 에피쿠로스를 계승해서 그 공리주의자들이 더 이걸 확장해서 만든 게 우리가 배웠던 벤담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고통을 줄이는 데 더 집중하자. 그리고 쾌락 중에서도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에 더 집중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을 바탕으로 뒤에 볼까요? 그리고 얼굴도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봤던 플라톤 요 그림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이고 이게 너무 작게 보이네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 월계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같은 이 모습이 바로 에피쿠로스예요. 에피쿠로스는 정원의 철학자라고도 불리거든요. 정원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가르침도 주고 맛있는 빵 같은 것도 나눠 먹고 이렇게 삽니다. 지금 벌써부터 약간 따뜻한 느낌이 막 들죠? 그럼 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행복을 추구했다는 쾌락주의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일단 아까 봤던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에피쿠로스는 뭐라 그랬죠? 우리 행복은 고통을 줄고 쾌락을 늘리는 거야. 이 쾌락 중에서도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쾌락을 늘리는 것보다 고통을 줄이는 게 가장 더 중요해. 왜냐면 쾌락이라는 건 우리가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 기뻐지는 게 아니야. 우리 뷔페 같은 데 가서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행복하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배부르게 되고 배부른데 더 먹이고 더 먹이면 이거 십고문이란 말도 있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 원래 요거는 요렇게 되지. 이거를 우리가 쾌락의 역설이라고 부르거든.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즐거운 거 아니야? 근데 왜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힘들지? 왜 고통이 찾아오지?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줄이는, 그러니까 이 동적인 쾌락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예를 들어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줄이는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일단 아까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자라고 했죠. 이 쾌락주의자가 되려면 이 쾌락을 일단 느끼는 거야. 내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험주의자이기도 해요. 경험주의자. 즉 아까 우리 봤던 플라톤처럼 막 이상적인 어떤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즉 감각, 쾌락과 고통.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 경험주의와 행복주의, 쾌락주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쾌락주의라고 적어야겠네. 이거 깨끗하게 다시 적어줄게요. 즉 우리는 쾌락이랑 고통을 경험해야 되잖아. 이 고통이라는 것도 또는 쾌락이라는 것도 육체가 있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죽음이라는 거 살아있으면서 경험할 수 있어?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당장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이 공포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죽고 나서는 죽음을 겪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생각해보세요. 죽어요. 죽으면 육체가 사라지죠. 육체가 사라지면 우리 이 수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 우리 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 이 육체를 이루는 원자도 소멸해.
원자도 다 해체돼요. 원자도 다 해체돼. 그러면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감각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네. 즉 인식할 수도 없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음은 산 사람, 죽은 사람 모두와 관련이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동시에 죽을 수 없어. 죽어 있으면 이미 존재하지 않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란 건 평생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갖고 막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다른 때에는 죽음이 인생의 악을 중지시켜준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열망한다. 반면 현자, 똑똑한 사람은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 그냥 쾌락,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거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리고 다가오더라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냥 무의 상태와 마찬가지인 이런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도 내세라는 게 있다고 보나요? 내세는 없죠. 원자가 해체되죠. 그러면 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죽음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평생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간단하죠? 우리 친구들 생각 한번 볼게요. 봅시다. 에피쿠로스의 죽음에 대한 입장이 가장 와닿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이라면 다가올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와, 우리는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린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언제나 고통이라고 생각했대 예지가. 근데 이 말을 보고 납득이 돼서 좀 공포심 줄어들었나 봐. 그치? 와 멋있대 현수는. 이제 현수는 임 에피쿠로스처럼 한번 살아가 보세요. 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 아 원서는 또 새로운 관점을 얘기해줬네. 경험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두렵대. 근데 평생 경험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죽기 이전까지 감각이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고통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슬픔이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자. 이 행복을 다 추구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원서 생각하는 거 되게 멋있게 잘 얘기해줬네요. 다른 관점에서 또 두려움을 이야기해줬네. 하여튼 체린이 개별 원자로 돌아간다는 것이 와닿았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 원서 아까 했던 얘기 또 했네. 승범이 과학적이다. 아 원자 얘기해서. 아하. 경륜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현진이는 죽음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았대. 근데 에피쿠로스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대. 벌써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서 두렵지 않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 다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 인상을 많이 받았네요. 우리 나래도 인간은 늘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결과를 예측하려는 것 같고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대.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면서 공포심을 갖고 지금 내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느꼈다네요. 역시 꼬마 철학자라고 한 이유가 있네요. 다들 좋은 의견 많이 얘기해줬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가장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해줬던 실존주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실존주의는 말 그대로 실존.
이 실존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실존. 지금 여기, 지금 나, 지금 여기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알면서 살아가는 거. 본래적인 나, 주체적인 나, 자율적인 나. 이 현실 속에 내가 이 현실을 계속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반대의 개념이 타율적인 거.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 그런 거 이제 실존이 아닌 거거든요. 요 실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예시를 한번 이렇게 보면 좀 더 뒤에 실존주의 죽음과는 이해하기 좋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실존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즉, 내가 매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내 결단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쌤 예전에 그 비판적 사고할 때 그 얘기 한 적 있죠. 지금 나는 어차피 살아 숨쉬고 있어. 그리고 내 생각은 내가 정해. 내 일상도 어쨌든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학교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엄마가 가라는 학원 가고 그냥 친구들이 뭐 놀자면 놀고 이렇게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죠. 이건 타율적 삶이야. 참된 실존이 아니야. 내가 시간표를 이렇게 부여받았지만 시간표에 각자 의미를 둬. 나는 생윤을 왜 배우는가? 내 스스로 학습 목표를 만들고 내가 거기서 보람을 찾고 내가 학원을 왜 가는가? 나는 지금 수업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할 거고 어떤 삶을 살 거고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매 순간 너희의 의지에 너희의 주체적인 선택에 너희의 결단으로 인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거야.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뭘지. 그냥 남이 시키니까 그냥 학교 오라니까 그냥 와. 아유 수업 시간 종쳤네. 수업해. 쉬는 시간이네. 애들 밖에 나가네. 나가. 얘기 좀 해. 종쳤다. 다시 와. 애들 필기하네.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온다네. 그래. 시험은 누구나 다 잘 봐야 되는 거니까 봐. 대학 모르겠어. 근데 뭐 경영학과 무난하네. 경영학과 가. 취업? 사람들이 30 전엔 취업하는 게 좋다던데 취업해. 대충. 결혼 또 한 30대 중반은 해야 되네. 결혼해. 애기 둘 정도 안 좋대. 이렇게 사는 삶은 실존주의에서 가장 싫어하는 삶이야.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가치를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선택하는 게 내 삶이야. 근데 이 실존주의에서 특히 하이데거 그리고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의미 있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봤을 때 찾기 쉽대. 우리 왜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재작년인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요 말기 암 환자가 생전 장례식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왜 장례식은 내가 죽고 나서 지인들이 그냥 검정색 옷을 입고 와서 조문 드리고 뭐 육개장이랑 밥 먹고 부조금 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나 그런 장례식 싫다. 어차피 나는 시한부 인생이니까 죽고 나서 장례지는 뭐하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있을 때 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살아생전 즐거웠던 얘기들, 고마웠던 얘기를 나누고 나는 미리 장례식 갈 거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너무 선생님한테는 되게 센세이션이었어요. 아니 왜 꼭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도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이야. 완전 힙하시지 않아? 멋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친구분들이랑 같이 뭐 병원 친구들도 있고 뭐 동네 주민들도 있고 이런 분들 모여서 막 같이 춤도 추고 그런 거 나와요. 궁금한 친구들은 유튜브 치면 아마 영상 나올 거야. 이런 거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장례식은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지 그런 거 질문 있잖아요. 장례식 때 음악을 튼다면 무슨 음악을 들을까? 이런 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임종체험이란 거 들어봤나요? 우리 관에도 직접 들어가 보고 유서도 써보고 묘비명 같은 것도 제작해보고 내 그 영정사진도 미리 만들어 보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여기 지금 써있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보고자 한대.
죽는 건 완전 끝나는 거잖아. 근데 왜 죽음을 체험하는 게 임종은 죽는 거예요? 종친다 하지, 그지? 마지막. 이 마지막을 보는 게 왜 되돌아보는 거지? 왜 미래를 설계하는 거지? 이것도 실존주의 같네. 그리고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고 싶은 요거는 바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뭐가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버킷리스트라고 하지. 가난하지만 한평생을 위해 헌신을 하며 살아온 정비사 카터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지만 괴팍한 성격에 아무도 주변에 없는 이 사람을 만나게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두 분이 버킷리스트를 함께 작성해서 이걸 이루면서 살아가보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이 영화를 기준으로 버킷리스트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작성을 하게 됐는데요. 우린 버킷리스트를 왜 작성할까?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그 어원을 알아요, 여러분?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텐데 이 kick the bucket이라는 요 영어의 관용어래. 무섭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소망 목록이라는 이 순화어를 제시했다고 해요. 이 실존주의에서는 대체 죽음관이 어떻길래 선생님이 이런 걸 가지고 왔을까? 봅시다. 실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밖으로 나타나다. 즉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적인 존재 방식이다. 즉 현존재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지금 이 시간 너희가 내 영상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고민하고 이 하는 모든 친구들 이게 바로 실존이다. 실존. 실존의 동의어를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줄게요. 주체적, 자율적, 본래적. 이 반대 의미는 타율적인 거죠. 우리는 세상에 던져졌어. 그리고 이 던져진 우리는 누구나 죽게 돼. 이 죽음이라는 거 우리는 회피할 수 있나요? 없죠. 죽음을 나는 세상이라는 곳에 이렇게 던져졌어. 이 던져진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겠죠. 그리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겠죠. 이 죽음이라는 거는 회피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직면해야 되냐? 왜 선구를 해야 되냐? 요 이야기를 요 위에서 한번 봅시다. 죽음으로부터의 선구, 선자는 앞선자예요. 그죠? 선착순 이렇게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잖아. 구는 이렇게 보는 거야. 살펴보는 거야. 탐구해보는 거야. 죽음을 미리 내가 가보는 거지. 이렇게 앞질러서. 그러면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를 깨닫게 된대.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본대. 이 유한한 내 삶, 이 하나뿐인 내 삶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서 이제 내 의미를 찾게 된대. 우리 왜 YOLO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You only once life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산다. 그죠? 인생이 한 번뿐이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뭐 동사로도 표현하고 단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 라이프 리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요거는 뜻이 뭐예요? 인생 한 번뿐이다. 내가 지금 한 번밖에 못 산다. 이런 거죠.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한 달 뒤에 이 지구가 멸망한대.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할래? 아니면 지금 너희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뿅뿅 알람이 울려. 당장 일주일 뒤에 우리나라에 저번에 왜 중국이 미사일 잘못 날렸다며 그거 바다로 이렇게 빠져서 다행이긴 한데 그거 우리나라 지금 오고 있대. 두옥으로 오고 있대.
우리 지금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야. 만약에 여기 지금 포항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럼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선생님이 한 돈을 막 마음껏 지원해준다면 나는 뭐 하고 살까?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나는 이거를 꼭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내가 잊고 있었던 뭐 무슨 만화책을 보고 싶어. 막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게 바로 뭘까?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겠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결정짓는 그거겠죠. 여러분들의 결국에 주체적인 선택, 주체적인 결단, 참된 여러분, 실존, 본래적인 여러분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주겠죠. 즉, 죽음에 대한 자각, 직시를 통해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다. 인간에게 죽음은 고유한 것이다. 결코 남과 바꿀 수 없다. 초월해 살 수 없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해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를 보고 너무 인상 깊어서 존재와 시간을 사설로 대학생 때 읽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볼 친구 있나요? 어려워. 막 그래도 나를 의미 있었어요. 이거 생각나면 쌤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네. 여름방학 때. 그다음에 야스퍼스, 이 사람도 실존주의자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하이데거는 신은 없다고 믿어. 무신론자고 야스퍼스는 신이 있다고 믿어. 그래서 이 실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이고 본래적이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추가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우리 요거랑 얘기가 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한번 미리 서봐서 결단을 내려보자. 죽음이라는 것을 직시, 직면, 선구해봐서 이 결단을 내리자. 이런 말을 하죠. 밑에 글을 읽어볼게요. 인간은 다른 생물과는 달리 주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어진 환경을 자유롭게 고치고 바꾸고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싸움, 죄, 고뇌,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곧 한계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지만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인 한계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한계 상황을 우리가 임을 깨닫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죽음 이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이 인간의 운명적인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신을 찾는 결단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실존주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해줬는데요.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죽음을 대비하려는 태도에 되게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가까워짐으로 노령과 관련 의료, 요양 발전시키고 100세 시대를 만들어냈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이화가 정말 깊은 얘기를 해줬네요. 죽음을 외면하려 하며 외면한 채 인생을 즐기려고 한대. 하지만 하이데거의 말처럼 오히려 나의 죽음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이데거 의견이 가장 와닿았대. 그죠? 우리 아주 이화가 멋진 얘기를 해줬어요. 그 밑에 죽음이 있기에 하루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죽음이 무섭지만 마냥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죠? 한계 상황이죠. 그래서 마냥 무섭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실존주의자들 너무 많아. 이 참된 나들 너무 많아. 참된 도우인.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입장을 보니 나와 비슷한 것 같다. 죽기 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거죠. 염려하며 살아가야 하고 이렇게 살면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현존재의 인간만의 죽음을 염려할 수 있다. 언젠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다.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볼 수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죽음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면 은효는 한 차원 더 나갔어. 동물들도 죽음을 염려할 수 있대. 그치? 뭐 신체 구조적으로 다 그렇겠지. 동물들의 참된 동물의 삶은 뭘까요? 궁금하겠다. 강아지 대화하는 그 기술이 막 마련된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많았는데 아직 그게 완벽히 된 것 같진 않고 뭐 고양이 대화하는 어플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건 진짜인지 모르겠고 근데 선생님 그런 영상은 본 적 있거든요. 강아지들한테 버튼을 누르면 뭐 빨간색 버튼은 엄마 그리고 파란색 버튼은 뭐 밥 줘 막 초록색 버튼은 간식 뭐 빨간색 버튼은 행복해 막 뭐 사랑해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이 그걸 누르면서 대화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점점 많이 해갈 수 있다면 너의 참된 삶은 무엇일까?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네요. 우리 은효는 슈바이처. 김 슈바이처.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의 의미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그렇지. 당장 내일 죽는다고 가정하면 너희는 뭐 할래? 생각해봐. 죽음의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 언젠가 나도 죽음이 오겠구나 생각했대 윤서가. 민경이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나은 삶을 살 수 있대. 이렇게 건강한 친구들이 정말 많네. 어떻게 살아야지 항상 생각하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죽음을 생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죽음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어떤 친구가 그랬댔잖아. 삶은 죽음으로 향하는 방아쇠 막 이런 거. 피할 수 없는 일, 무엇으로 죽을지 모르기에 이를 인식하면서 현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지낼 계기를 부여해준다. 오늘 너무 멋있게 썼네. 사상가가 따로 없네. 하이데거. 현 존재만이 인간의 죽음을 염려하고 하루하루 평범한 흘러가는 일상마저도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살아간대요. 삶의 가치와 죽음에 관한 생각 비슷하대.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이 죽기 때문에 사실을 인지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실존주의 여기 여러분들 쌤 설명하기도 전에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대호랑 선재도 하이데거에 공감 같다고 했고 준이 남의 죽음을 보고 슬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죽음을 보며 살아가면 좋겠다. 사람들이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거기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지금의 삶을 충실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의 삶도 소중한데 그 사람의 일상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현생을 그 사람의 삶을 더 소중히 의미 있게 살아봐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선생님 또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가네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인상 깊었다. 이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 이거 죽음으로의 선구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평소에 항상은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보다 하이데거의 의견이 더 와닿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지. 맞아. 죽음 모르는 거지.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도 죽음이 자신에게 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염려할 수 있다. 가연이 연성이는 인간은 자연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닥쳐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공감이 간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소연이는 뭐 거의 아까 스님 설명한 하이데거 세상 밖으로 나온 삶으로 던져진 피투의 존재인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 누구나 다 겪는 죽음. 나의 삶을 의미 있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와닿았다. 이 친구들의 의견처럼 여러분들이 실존주의를 배우면서 느꼈던 점을 이 뒤에 선생님 과제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의 선구를 한번 경험해보세요. 버킷리스트 영화를 살짝 보면서 내 버킷리스트는 뭐로 만들까?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내 삶의 주체성, 내 삶의 의미, 참된 가치는 어디에 두고 싶은가? 그거를 한번 미리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다른 정리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삶과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인 그 인공임신 중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그래도 앞에 배웠던 프린트 살짝 보고 갈 거니까 프린트 꼭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실 수업이니까 교실에서 건강하게 만나요. 고생했습니다. 안녕.